요거는 가파, 일본 요괴 중에 가파 귀신이죠. 가파 귀신을 그린 사파고요. 요것도 고양이 꼬리다리 2개 달린 고양이인데 요것도 그 일본 요괴 중에 하나입니다. 요괴 중에 하나인 요괴. 요거는 거미 모양, 이것도 요괴. 다 요괴, 일본 그 괴담이나 요괴들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거네. 요거는 뭐 반야를 설명한 거 같네. 반야. 그리고 요거는 뭐 독수리 모양의, 불을 뿜는 독수리 모양의 괴물이고요. 요건 뭐야? 인체가 뭐 분리되는 건가? 아무튼 요괴들 사진이고요. 어우 징그러워. 목을 길게 빼고 나오는 여자 형체의 괴물. 요거는 도깨비네요. 도깨비. 지옥 염라대왕을 나타낸 것 같네. 이것도 지옥의 그 도깨비들을 표현한 것 같은데, 사람이 사람을 뜯어먹는 이 현장이네요. 이건 뭐야? 독수리 오연저야? 자, 요것도 유명한 요괴죠. 코끼리같이 생겼는데 뿔 달리고 약간 호랑이 몸을 가진, 요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요것도 유명한 요괴입니다. 자, 이건 메두사. 곰 또 나온다. 곰, 북극곰. 곰도 좋네. 흉복한 동물 맞네. 요런. 이게 근데 어린이집, 어린이 괴담집에 나오는 사진들이래. 야 씨발, 일본 어린이들은 뭐 이런 걸 보고 자라나냐? 겁내 무섭게 자라나네. 아니 일본 어린이들은 이런 거 보고 크는 거야? 와, 나 씨. 자, 이것도 실화 이야기인데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다음 이야기도 실화 이야기입니다. 실화 이야기. 아, 목이 좀 마르네. 마카오의 팔선 반점 연쇄 살인 사건. 요것도 실화 이야기인데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오의 팔선 반점. 이건 유명한 내용이에요. 1985년 8월 8일 점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다가 절단된 사람의 팔다리를 발견하고, 우리 미니님 2개 감사합니다. 경찰에 신고, 도합 8개의 시체 토막을 수영장에서 건져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사이 같은 지점에서 연달아 11개의 시체 토막을 발견하게 되는데 모두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깔끔하게 절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8개월 후인 1986년 4월, 한 통의 편지가 경찰들한테 배송이 되는데 발신인은 팔선반점이라는 식당의 주인 린의 동생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대체로 작년 8월 발신인의 친형, 즉 팔선반점의 주인인 린이 갑자기 실종되었고, 린의 식당은 황씨라는 남자가 차지하고, 황씨와 린의 아내 천은 불륜관계며 린을 살해한 건 그들이라는 것, 또한 린을 죽인 후 그둘 사이에 충돌이 생겨 황씨가 린의 아내와 가족을 모두 살해했다는 것. 이렇다 할 증거는 없지만 이 편지를 토대로 경찰들은 황씨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바로 황씨. 경찰은 발견한 시체 토막들 중에서 한 여성의 잘린 손의 지문이 팔선 반점에서 실종된 한 나이든 여성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 팔선 반점의 새 주인 황씨에 대해 엄밀한 감시 시작. 그리고 린의 이웃들과 기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경찰은 린씨 일가가 실종된 날짜가 1985년 8월 4일부터 5일 사이라는 것을, 황씨의 나이가 50이 넘었기에 그를 도와 살인을 저지를 젊은 공범이 있으리라고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공범. 1986년 9월 황씨, 황인욱, 팔선 반점에서 나와 대륙으로 도망치려던 황씨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신문을 받게 됩니다. 황씨는 자신은 단지 아내와 딸을 배웅하러 나간 것일 뿐 도망치려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고, 린의 식당과 가업들도 자신이 돈을 내고 정당하게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천식이 도졌다느니 혀를 깨물어 자살할 거라느니 등등 수상한 행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날 경찰은 팔선 반점에서 실종된 사람 도합 10명의 사진을 정식적으로 공개를 했고, 그들은 팔선 반점 전 주인 린과 그의 아내 천, 그들의 딸 4명의 아들 1명, 천의 어머니 진씨와 이모, 그리고 팔선 반점에서 일하던 요리사 등이었다고 합니다. 황씨의 말에 따르면 린이 황씨의 돈 60만 위안을 빌리고 갚지 못하자 자신의 식당을 포함한 모든 가업을 황씨에게 양도하고 이민을 갔다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 의하면 린과 그의 가족 출입국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황씨의 저택에서 린의 은행카드와 은행 금고 열쇠, 린의 자녀들의 출생증명과 학생증 등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1986년 10월 2일 황씨는 정식으로 기소되어 마카오 감옥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1986년 10월 4일 그는 마카오 감옥에서 쓰레기통을 이용하여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를 하였고 5시간의 구조 끝에 목숨을 건집니다. 2달 뒤 12월 4일 그는 또다시 옥중에서 손목을 그었고 결국 그의 바람대로 사망하고 맙니다. 경찰은 이때까지도 10명의 실종자의 시체나 시체 토막들을 찾아내지 못하였고 심지어 그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영장에서 건져낸 11개의 시체 토막들이 10명의 실종자들의 것이 맞다고 팔선반점 부근의 주민들은 확실했고 나머지 시체들이 어디 있는지 누가 그들을 살해했는지 소문 역시 이웃 주민들과 마카오 미디어를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천의 이모는 도박 때문에 황씨한테 18만 위안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황씨의 여러 차례 독촉에도 린의 일가가 빚을 갚지 않자 칼을 들고 린의 어린 아들딸과 인질로 삼고 린과 그의 아내더러 빚을 갚으라고 협박을 하였고 결국 몸싸움 끝에 린, 그의 아내 천, 그리고 린의 딸과 아들들을 살해하고 만다. 당시 그들과 함께 있던 팔선반점의 요리사 역시 죽음을 면하지 못했고요. 린의 아들은 황씨에게 살해당하면서 우리 이모 할머니가 당신을 신고할 거야 라고 소리쳤고 황씨는 그를 죽인 뒤 린의 이모를 찾아가 그녀마저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시체를 처리하기 어렵게 되자 황씨는 시체를 토막낸 후에 일부는 탕을 끓이고 일부는 만두로 만들어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 마카오로 여행을 갔었는데 길가에서 어묵을 파시던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이 22살이었다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재미삼아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인육만두. 어우씨, 무슨 공포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인육만두를 실제로 그 먹은 손님들은 무슨 죄야? 공포 그 인육만두를 먹은 손님들은 무슨 죄냐고. 슈발. 자, 다음은 간단하게 사진인데 요거는 흰개미 여왕의 사진입니다. 약간 좀 보기 드문 사진이라. 흰개미 아시죠? 사람 살도 뜯어먹는 흰개미. 흰개미의 여왕 사진이라고 하네요. 약간 스타2의 저그 그 터널 같이 생겼네. 어우 슈바. 흰개미의 여왕. 어우 이거 굽어 먹으면 개 밥도둑이긴 하겠다. 진짜 숯불에다가 굽어 먹으면 완전 그 밥도둑이긴 하겠네요. 존내 크다. 와 씨. 여기서 흰개미들이 뿜어져 나와. 뱃속에 흰개미들이 말이 꿈틀꿈틀 대고 있죠. 어우. 자, 다음은 외국에 실제로 이제 성행하고 있는 괴담 전설 중에 하나인 샴발라입니다. 샴발라.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샴발라. 뭔가 느낌이 이름이 좀 신기하네. 괴담 샴발라를 향하여. 샴발라. 히말라야 산맥 북쪽 티베트의 깊숙한 곳에 현자들이 산다는 이상향 샴발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왕국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도시에는 황금 불상들이 줄지어 있으며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저기 펴이 있다고 하죠. 8개의 꽃잎에 연꽃이 활짝 펴있는 듯한 지형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샴발라. 중심에는 샴발라의 왕이 산다는 카라바 궁전이 있는데 8개의 꽃잎에 해당하는 각 분지에는 1000만 개의 도시를 가진 12나라가 있으며 작은 왕들이 다스리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모두 96개의 소왕국과 9억 6천만 명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샴발라의 주민들은 병에 걸리지도 굶주리지도 않으며 결코 싸우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전설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샴발라의 모습을 그린 이거 삽하고. 샴발라의 기원은 카라차쿠라 탄트라라는 불교의 밀교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라차쿠라 탄트라는 역학과 천문학 수행법들을 기술한 책으로 부처의 말씀을 정리한 책이죠. 이 책이 쓰여진 11세기 무렵의 인도는 이슬람 세력의 침입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으며 때문에 사람들은 폭력과 약탈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샴발라 같은 평화로운 이상향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 같다고 추측됩니다. 자, 이거는 쭉 넘기고.
샴발라의 여기 내용. 샴발라로 가서 이 편지를 아버지께 전하거라. 진리의 말씀이 사물의 이중성이라는 산들을 정복하여 너를 인도하고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속에서 너를 도와 극복하게 해주기를 빈다. 약간 이제 성경 같은 그런 거죠. 불경이에요. 불전. 요거. 그리고 자, 여기가 근데 좀 약간 논란이 된 게 실제로 이 위치가 있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여기 파키스탄, 인도 북서부에 있는 파키스탄 북동부에 걸친 넓은 고원지대, 여기에 실제로 이게 존재한다고 군인들이랑 사람들이, 탐험가들이 여기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샴발라 전설이 서구 사회에 알려진 것은 17세기고 전도사인 F 카프랄이나 E 카셀라의 보고서에 의해 처음으로 이 비밀의 왕국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통하는 길을 탐색하려고 티베트로 갔는데 그때 이 전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들이 쓴 문서에는 샴발라 이름이 셈벨라라고 적혀있죠. 유럽 사람들이 티베트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밀교와 비경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9세기 이후에 샴발라 전설은 여러 방면에서 이용되었으며 러시아 태생의 블라바츠키 부인이라는 초능력자가 등장하여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19세기 최고의 신비 사상가라고 일컬어졌는데 미국에서 신지학 협회를 설립하여 동서양의 신비 사상을 결합하는 신사상을 제창했고요. 그녀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능력은 샴발라의 현인인 마하트마에게서 온 것이며 마하트마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신지학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20세기 중반 무렵에는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화가이자 사상가 니콜라스 레리치가 티베트 학자들을 이끌고 중앙아시아, 티베트 고원, 시킴 등을 탐색했다고 합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채팅창? 무슨 일 있어? 왜 은호 왜? 무슨 일 있냐? 아, 나 잘 읽고 있는데 우시가 갑자기 맥이 탁 풀려. 이따가 그거는 이거 끝나고, 컨텐츠 끝나고 얘기해주세요. 컨텐츠 끝나고. 자, 20세기 중반 무렵에는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화가이자 사상가의 니콜라스, 이거 아까까지 읽었죠. 티베트 고원과 시킨 등을 탐색했고요. 그는 본격적인 샴발라 사상을 바탕에 둔 이상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여 국제적인 문화재 보호와 평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1933년 제이 힐트는 베스트셀러 잃어버린 지평선을 썼는데 이 소설에서 샴발라가 샹그리라로 묘사가 되면서 지상 낙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샹그리라가 여기서 묘사가 나온 파생어라고 하네. 샹그리라, 샴발라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라고 하네요. 근년에 들어와서는 아흐네네르베 나치 친위대 오컬트 기관이라고 하네요. 하인리 힘러의 지시를 받아 두 차례나 광범위한 티베트 탐사를 실시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나치들도 이거 샴발라를 탐사했다고 하네. 샴발라를 쫓았던 나치의 추종자 하안리히 힘러, 나치는 감추어진 왕국의 주민들로부터 협조와 동맹을 얻어내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이 샴발라 왕국을 전말로 찾았는지 여부는 추측의 문제입니다. 일단 나치 추종자들이 티베트를 탐사하는 동안 이상한 동맹자들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베를린에 입성한 러시아 군대는 티베트 수도승들의 시체가 여러 구 들어있는 지하실을 발견했다는 설이 있는데 시체들은 모두 초록색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비밀의식 중에 자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후 며칠 사이에 수백 구에 달하는 티베트인 시체가 더 발견되었지만 모두 신분증 없이 SS 제복을 입고 있었고 초록색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샴발라로 가는 비밀의 문을 여는 의식을 치르고 죽었을 거라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치가 이런 것들도 했어? 와, 씨. 아니, 나치의 기록 문헌들은 이거 독일 그 고위 간부들은 알고 있나? 독일 참모진들은 이런 나치들이 했던 그런 것들 다 기록을 가지고 있을까? 존내 궁금하네. 나치들은 막 뭐 인체 실험도 하고 뭐 UFO도 찾아러 다니고 외계인 막 이런 것들도 하고 뭐 안 한 게 뭐야, 씨발. 그런 것들은 다 뭐 그 기밀에 감춰져 있겠죠? 태워버렸다고? 와, 존나 궁금하네. 자, 요거는 독일이랑 뭐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요거는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일어난 약간 괴담입니다. 요거는 조선시대 괴담. 축지법으로 출세한 상인,
이용익에 관한 괴담은 아니고 전설입니다. 전설. 고종 황제 때 이용익 구한 말에 활약한 정치계 인사이자 거부 부자 사업가로 불린 파천왕 이용익은 파천왕이네 지리네. 원래는 보부상 중에 물장수를 하던 사람이었으나 우연히 함경도와 강원도 일대의 금광을 발견한 후 민비의 친족인 민영익에게 재물을 바쳐서 조선 상단을 이끌게 되었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이후 일본을 견제하는 외교 활동도 하고 물론 일본의 견제를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서 1905년에 보성전문학교, 현재 고려대학교 등을 설립하는 등 많은 활약을 한 분이죠. 그런데 강 보부상인 이용익이 이렇게 출세한 이유가 그의 독특한 기술 때문인데 거리를 빠르게 이동한다는 축지법을 썼다고 합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반란을 일으킨 군사들은 궁궐을 습격한 후 민영익의 집을 습격했는데 이용익이 민영익을 엎고 담을 타고 도망갔는데 어찌나 빠르게 이동했는지 민영익을 죽이려던 군사들이 놀래서 그만 멍 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용익의 도움으로 살아난 민영익은 그를 고종에서 청거했고 이후 장호원에 피신을 한 고종의 정보통 역할을 하면서 반란군들의 후미를 기습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때 그의 발은 말보다도 빨랐다고 합니다. 1884년 이용익의 축지법에 대해서 궁금했던 고종이 내가 전주에 파발을 보낸 일이 있는데 그대는 전주까지 얼마 만에 갈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용익은 반나절이면 갈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고종은 전주 목사에게 이용익의 친서를 들고 오면 그 시간을 기록하라는 파발을 보냈고 4일 뒤에 이용익을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의 12시간이 안 돼서 전주 목사에게 이용익이 찾아왔다고 하며 인증까지 받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용익은 옷만 젖고 더러웠을 뿐 본인은 상당히 여유롭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전주시간 고속도로 거리가 214km이고 이걸 12시간에 주파하려면 대충 18km 시속 18km로 달려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라면 가능할 만도 할 것 같은데 마라톤 선수라고라도 과연 그 속도를 12시간 동안 유지하면서 뛸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죠. 실제로 이용익의 기록을 마라톤 기록과 비교해보면 이용익은 울트라 마라톤의 세계 기록의 2배나 되는 속도를 냈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때가 조선시대였으니 현재처럼 잘 만들어진 고속도로가 있을 리 만무하고 터널도 없었으니 산을 만나면 그냥 넘어야 했고 이러다 보니 현재 서울 전주 거리와는 더 멀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에선 지방에서 한양까지 가려면 산을 넘는 시간도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한 달 이상 걸렸다고 하죠. 이후 고종이 축지법의 비결을 묻자 이용익은 두루마기가 걸리적거리지 않게 잡은 다음 좀 빠르게 걷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니냐? 김옥균을 암살한 걸로 유명한 홍종우가 남긴 말에 의하면 이용익은 여유롭게 걷다가 발을 놀려 순식간에 이동하는데 그의 발재간이 눈에 안 보이고 팔랑팔랑 나부끼는 두루마기 자락만 보였다고 합니다. 암튼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이용익은 축지법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 중 유일하게 공식적인 기록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네요. 주변 사람들도 축지법을 막 사용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증인이 있는 거 보니까 발이 빠른 사람은 확실한 것 같아. 빠르긴 빨랐는데 진짜 뭐 축지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어. 일단 그 무협지에 나온 사람처럼 생기긴 했다. 겁나 빠르긴 했나봐. 달리기 같은 게 맞죠?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전주까지 이제 갔다 오는데 12시간이 이게 그때 시절로 이게 좀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좀 허구 같은데 뻥카인 것 같긴 한데 되게 좀 신기한 이야기죠. 우리나라 근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자, 이거 좀 신기한 내용입니다. 자, 왜곡된 미스테리 스팟들에 대한 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불가사의한 미스테리 스팟들 유명한 곳이죠.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들. 물 좀 마셔야겠다. 목이 따네. 이거 일단 1회차 분량을 다 해놓긴 했는데 아직 반도 안 냈거든요. 미친. 씨발 너무 많이 해도 이거 문제네 스벌. 나 모가지 다 나간다 이거 하면. 예, 좀 분량 조절 좀 해볼게요. 일단 1회차라서 좀 많은데 1회차라서 좀 많은데 이거 분량 조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추스릴게요.
사이트 혹시 공포 사이트나 공포 자료들 잘 아시는 분들은 제 방송국 쪽지로다가 링크나 아니면 쪽지 그 카카오톡도 나와 있거든요. 방송국에 링크 같은 거 아니면 좀 자료 같은 거 실제로 겪은 경험담도 괜찮습니다. 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쪽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 좀 들고 오자. 아우씨, 수박 주스 또 먹고 싶다. 수박 주스. Ring around the rosy, a pocket full of posies. Ashes, ashes, we all fall down. 자, 왜곡된 미스테리 스팟들에 대한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카이 숲. 주카이 숲은 뭐 영화로도 나올 만큼 유명한 곳이죠. 저주받은 숲과는 거리가 먼 보통의 숲이고 자위대가 독도법 훈련을 여기서 할 정도이며 관광용 탐방로도 잔뜩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의 소설이 히트를 쳐서 뿅뿅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숲이 되었고, 이에 따라 덩달아 호기심을 가지게 된 오컬트 매니아에서부터 AV 촬영자까지 드나드는 동네라고 합니다. 이게 리얼이긴 한데 너무 좀 과장된 그런 게 있대. 소설이 히트를 쳐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살하는 사람, 이게 숲이 막 울거지고 길이 좀 험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자살을 여기서 많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뭐 좀 약간 좀 부풀려진 게 있다고 하네. 자, 두 번째로는 칼카자가 산입니다. 괴물이 사는 동굴이 있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저주받은 살이라는 말과는 달리 정식으로 국립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종자도 일반적인 산악활동 실종자 비율과 동일, 탐방로도 뚫려져 있으며 야영지에서 야영을 하건 뭘 하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괴담의 경우 홍보를 위해 방치 중이라는 게 지배적이라고 하네요. 칼카자가 산이라고 하네. 약간 좀 관광 목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놔두는 경우도 있구나. 자, 세 번째는 51구역. 여기는 가장 미스테리, 난 이게 제일 궁금해. 여기가 외계인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곳이지만 실상은 지구 최강의 공밀레 타운. 미군이 지금까지 배치한 넘사벽급의 첨단 무기와 위성 등의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며 군사 기밀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계인 괴담의 경우 냉전기 미군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경향도 큰 편이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가 좀 약간 되게 미스테리가 많이 얽혀있는 지역이긴 하죠. 여기 잡음이 많이 나오는 동네지. 여기 출신의 어떤 공군인가 뭐 박사인가 그 사람이 여기 지하에 엄청 깊은 곳까지 외계인 관련된 시설이랑 외계인들로 받은 받은 문명 기술력으로 발전된 과학 시설이 돼 있다고 막 누설한 바가 있죠. 여기 출신 그 나라 살아남은 사람이. 근데 그거를 언론에 퍼뜨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만약에 자살을 하게 된다면 그건 절대 자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남기고 얼마 뒤에 자살로 죽었죠. 얼마 뒤에. 내가 만약에 자살로 죽는다고 하면 그건 절대 자살이 아니니 의심해보고 신고해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눴었지. 우리 철구형님께서 100개 통큰팬까지 고맙습니다. 이거 전자여성은 일부러 꺼놨거든요. 100개 통큰팬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100개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은 버뮤다 삼각지대. 과거 웜홀설, 외계인 기지설에서부터 메탄 하이드레이트 매장 지역이라는 나름 현실적인 얘기까지 나왔지만 현실은 아예 삼각지대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소위 삼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실종 현황은 일반적인 망망대해의 실종 확률과 동일하며 삼각지대 자체가 흥미모니의 창작에 불과함이 드러난 상태라고 하네요. 여기는 그냥 그거야. 약간 좀 이것도 과대 그거고 그냥 어거지로 끼워 맞춘 거라고 합니다. 요거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곤지암 정신병원. 온갖 괴담과 호러 영화스러운 스토리가 범벅으로 묘사된 공간이나 현실은 그냥 원장이 지병으로 사망한 뒤 자식들이 정신병원을 운영할 생각이 없어서 폐쇄.
하고 방치된 것을 괴담으로 발전한 것. 결국 오컬트 매니아들의 민폐에 분노한 건물주가 현재는 CCTV를 설치하고 경비를 둬서 침입한 자에 대한 고소미 시전이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울 조금 지나가면 그 어디지? 양평인가? 어디죠? 이게 그 근처에 있잖아. 나 여기 간 적이 있어요. 여기 근처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일 때문에 갔었지? 여기 근처에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 아예 못 가게끔 막아놨어. 아예 못 가게끔 막아놨고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대요. 경기도 광주 맞다. 경기도 광주. 족구형 여기 갔었지 그치? 자이푸르 방가라 6번째입니다. 고대 인도 저주의 전설과 연관되어 무시무시한 곳으로 유명하며 심지어 고고학 연구처까지 2km 밖에 있고 야간 출입이 언급되는 곳이지만 실상 그 원인은 바로 해당 지역의 무장 도적 집단들과 야생 호랑이의 심각한 위험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낮에는 흔한 관광지로 관광객들에게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 지하의 카타콤. 요거는 그냥 솔직히 딱 보면 무서워. 그냥 이건 그냥 무섭잖아. 이게 진짜 사람 뼈예요. 엄청난 크기의 납골당 플러스 사방에 있는 해골들과 실종자가 남긴 으스스한 영상으로 인해 공포감이 더 조성된 곳이지만 실상 복잡한 구획과 공포감으로 인해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게 지배적, 제한적으로 관광지화 되었으며 과거에는 파리 레지스탕스들이 기지 역할도 하였다. 또한 현재는 비행 청소년의 거처로 당국이 항상 단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카타콤 여기는 여러가지 카타콤인데 파리에 있는 카타콤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네. 이런 카타콤이 많이 있대요. 아직 뭐 찾아내지 못한 카타콤도 있다고 하는데 요거 카타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웹툰에서 다루고 있지. 데모니악이라는 웹툰에서 수요 웹툰인가요 그거? 거기서도 웹툰 다루고 있고. PS 추신. 단 주카이 숲과 카타콤베의 경우 실제로도 실종자나 뿅뿅자가 있었던 관계로 충분히 고스트 스팟으로의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오컬트 덕후나 AV 찍는 사람들이나 뿅뿅쟁이나 비행 청소년을 만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 마약 빤 사람 보고 뿅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마약한 사람. 뿅뿅이가 마약한 사람 말한 것 같다. 약쟁이. 여기가 근데 실제로 실종자가 많긴 하대요. 여기서 헤매다가. 자, 이거는 또 국내 실화입니다. 저는 뭐 실화가 너무 좋아서 저는 또 이제 공포 이런 관련된 거 하면 실화 무조건 리얼리티 이쪽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저렴한 월세집. 자, 너희들 중에 혹시 월세 사는 사람 있어? 지금 내가 사는 곳이 굉장히 저렴한데 보증금 100에 월 10이야. 야, 요거는 예전에 제가 작년에도 한번 봤던 글인데 너무 좀 소름 끼쳤던 이야기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 며칠 전부터 계속 가위에 눌린다. 일단 계약서 인증부터 해둘게. 덧붙여 말하자면 올해 1월 초에 입주했다. 자, 여기 입주 계약서도 확인했고. 일단 썰을 좀 풀어볼까 하는데 들어줄 사람 있냐? 한 명도 괜찮으니까. 작년 12월에 저렴한 방을 찾다가 중개소에 갔는데 원래 월 15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나가니까 월 10에 해주겠다며 방을 보여줬습니다. 뭐 잘 때 불편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바로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집주인분도 괜찮은 분 같아서. 그런데 저번 주 토요일 일을 쉬는 날 가구의 배치를 다시 해볼까 해서 전부 새로 바꿨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가위가 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피곤해서 그런가 해서 넘겼는데 계속 똑같은 꿈에 잠에서 깨면 똑같은 아저씨가 천장에서 나를 노려다보고 있다고 하네요. 집에 고양이도 키우는데 전에는 안 그러더니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내가 잘 때면 아주 심하게 하악질을 하고요. 그리고 일을 가거나 잠깐 나가려고 하면 발톱을 세워서 못 가게 막는다고 합니다. 이상하네. 가구 새로 배치하고 친구도 한번 놀러 온 적이 없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굉장히 답답하다고,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마치 목욕탕에서 들어가서 목만 빼놓고 숨쉬는 것 같다고. 친구는 자고 간 게 아니라서 가위를 눌리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기분이 나빠져서 곧 집에서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가구 배치를 원래대로 해놓는 게 어떻냐.
가지고 있던 가구랑 몇 가지를 버리고 새로 배치한 거라 다시 위치 잡기도 좀 그렇다고 위치 변경한 거를 바꾸기 좀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 출근 준비를 해야 하니까 나중에 올릴 때는 집의 사진이랑 같이 올린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새로 배치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글을 쓴다고 하네요. 일단은 이야기를 풀어본다. 오늘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냥이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다. 계속 부르니까 한쪽에서 냥이라고 힘없이 대답하길래 봤는데 사진 속 서랍에 들어가 있었다. 깜짝 놀라서 꺼내니까 얘가 힘없이 축 늘어지길래 빨리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뭐에 이렇게 놀랐냐며 진정제랑 해가지고 쉬게 했다.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애초에 닫혀있는 곳에 얘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사진에 보다시피 끝에 발톱에 얼마나 긁었는지 다 뜯어져 있고 냥이 발톱도 발견됐다. 사진에 여기 서랍에 고양이가 갇혀 있었대. 집에 왔는데. 이제부터 집 사진을 올려볼게. 집 구조가 대충 이런 식이야. 원룸. 근데 문제가 가구를 옮기고 난 후에 갑자기 집 벽이 이렇게 됐다. 아무리 봐도 곰팡이 같은데 너무 심하네. 물론 집에 습기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가구 배치를 새로 하고 이틀 만에 이렇게 된 거는 이해가 안 된다. 더군다나 비도 오지 않고 해가 쨍쨍한 날씨였는데 지금 위에 사진이랑 지금 여기랑 딱 두 군데만 이렇게 심하다. 서랍의 높이가 30cm 정도 되니까 30cm 더 높게 핀 거지. 참고로 냥이가 갇혀있던 서랍은 오른쪽, 이쪽 서랍이라고 하네요. 혹시나 해서 방바닥이 이래서 그런가 해서 장판을 들춰보고 찍었는데 희한하게 바닥은 멀쩡했다고 합니다. 물기조차 하나 없는. 내가 더 소름이 끼쳤던 건 방에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멀쩡하던 거울이 갑자기 쩡 하면서 두 동강 났다고 합니다. 나 지금 정말로 무섭다고 느끼는 게 정상인 거지. 이렇게 거울이 두 동강 났다고 하네요. 아 씨발 나 원룸 사는데 이런 얘기는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집에도 귀신 살거든요. 나 머리 지끈지끈하네 씨. 귀신 씌는 거 아니야 이거? 오늘 좀 느낌 이상한데. 이어폰 좀 낄게요. 왜냐면 이어폰 끼면 이 마이크 소리에 들어가는 잡음까지 다 들을 수 있거든.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 나면 나 들을 수 있어. 좀 쪼려가지고 이어폰 좀 끼겠습니다. 뒤에 뭐 아무것도 없어. 뒤에 나 크로마키 배경이야 이거. 여기 크로마키 배경 어딘 줄 아세요 형님들? 주온집이에요. 주온집 보이시죠? 주온집. 어디 있던 거울이야. 아 소름 돋는다. 그냥 방에 있던 거울이야. 벽에 걸려 있었어. 거울 뒤집어 놓고 집에서 나오는 게 좋을 듯. 일단 나와. 왠지 위험해 보인다. 휴. 일단 꿈 얘기를 하면 꿈속에서 지금 내가 있는 방에 물이 가득 차면서 위로 떠오르는데 나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옆에 아저씨 한 명도 같이 떠올라서 나를 쳐다보는데 미치겠더라. 눈을 뜨면 꿈이 끝난 게 아니라 천장에서 그 아저씨가 나를 쳐다보는데 얼굴에서 물방울이 똑똑하고 떨어진다. 그리고 잠시 기절. 처음에는 가위 눌린 게 비가 오는 날에 얼굴에 똑똑하고 뭔가 떨어져서 이 비 새는 거야? 하고 눈을 떴는데 천장에서 아저씨가 나를 노려다보더라. 얼굴에서 물기가 똑똑 얼굴로 떨어지면서 거기서 그 아저씨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무섭다. 괜히 노래만 크게 틀어놓고 있어. 지금은 괜찮아? 고양이나 강아지 한 마리 더 사는 게. 지금은 괜찮은데 어쨌든 항상 지켜주던 고양이가 없으니까 오늘은 집에서 잘 수 없을 것 같아.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어. 고양이가 일단은 병원에 가가지고 그런가? 일단 고양이가 없다고 하네. 자 일단부터 한번 읽어볼게. 그럼 지금 많이 무섭겠다. 말 상대라도 해줄게. 고마워.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집주인에게 물어보려고. 아무래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돌아왔어. 대답이 늦어져서 미안. 집에 부모님이 오셨어. 어제 친구랑 연락하다가 갑자기 숨이 턱턱 막혀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쓰러져 있는 나를 안고 병원으로 가셨나봐. 정신 차린 건 9시쯤 부모님이 다시 집에 왔어. 집이 이렇게 된 걸 설명하고 어머니도 뭔가 느끼셨는지 찬찬히 보시더니 왜 잘 때 머리 방향을 화장실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자냐고 호통치셨어.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어.
그리고 집주인분이랑 이야기하러 갔는데 집주인이 없어서 일단 옆집 아주머니랑 이야기하러 가셨어. 어머니 돌아오셨는데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나봐. 옆집 사람도 이사한지 얼마 안 됐다고 잘 모르겠대. 일단 집주인이 와봐야 될 것 같아.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친구 잠깐 화장실 간다 하고 나 혼자 있었는데 고양이 갇혀있던 곳에서 이상한 느낌이 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나 이것만 올리고 집 나간다. 더 이상 무서워서 안 되겠어. 뭐야 씨발. 여기가 오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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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데? 와 존나 무섭네 씨발. 제발 낚시라고 얘기해줘. 무섭단 말이야. 저거 뭐야? 지금 집은 아니지? 진짜 이 집은 아닌 것 같아. 나도 월세 구하러 다녀본 사람으로서 어쨌든 간에 집값 싼 곳에 다 뒤져서 다녀봐서 아는데 집값이 저렇게 싼 곳은 진짜 이상해. 분명 안 좋은 무언가가 있어서 그냥 싸게 내놓은 것 같아.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내고 당장 그 집에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모님이 집주인 오자마자 바로 이야기했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사람이 죽은 게 맞았어. 근데 좀 충격적이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자세히 듣진 못했지만 아버지가 하시는 말로는 전에 살았던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랑 아들이었어. 근데 아버지가 치매가 있어서 아들이 매번 일을 나갈 때 문을 밖에서 잠그고 나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잠그고 나갔어. 근데 처음에는 왜 방문에 이런 자물쇠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된다. 바깥에 자물쇠가 있었어요. 이 문을 열면 내가 있는 방이었고 이건 밖으로 나가는 문이야. 이해가 되려나? 그러니까 밖에서도 잠그고 안에서도 잠그는 거야. 그런데 사고가 생겼어. 몇 년 전쯤인가 비가 퍼붓는 날씨가 며칠 동안 있었는데 무슨 문제에서인지 물이 밖으로 빠지지 않았고 역류해서 방 안이 물에 차기 시작했나봐. 그때는 아무도 없었고 아까 그 손 사진은 어떻게 된 거야? 다시 보니 없나? 찍는 찰나에 손이 튀어나온 건가? 너무 무섭다. 빨리 해결해주라. 나도 사진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어. 찍는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지금 다시 밑을 확인해보라고 하면 죽어도 싫고 다만 사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조작이라고 이야기해줘. 부탁이야. 차라리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계속해서 연결해서 쓰자면 결국 방 안에 물이 차서 사람이 익사한 거야. 후에 집주인이 펌프를 설치해서 사진에 있는 호스에서 물이 차면 빠지게 해둔 거였고 실제로 호스를 이렇게 연결해뒀네요. 저게 펌프랑 연결되어 있는 호스야. 사진에는 없지만 오른쪽에 가스레인지가 있고 그 밑에 자그마한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펌프가 있어. 참고로 하나 이야기하자면 꺼림칙한 사진에 있던 서랍 위치에 원래는 장롱이 하나 있었어. 근데 내가 처음에 입주했을 때 장롱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엄청난 습기 때문에 옷에 곰팡이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가구를 새로 배치할 때 그 장롱은 버렸거든. 그 후부터였으니까. 어쩌면 원래 있던 장롱 때문에 그동안 나오지 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건 순전히 그냥 내 생각이고. 이제서야 친구가 했던 말이 이해가 간다. 목욕탕에서 목만 빼놓고 숨 쉬는 것 같다. 아, 상상조차 무섭다. 어쨌든 집주인이 나에게 사과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 부모님 집에서 새로 방을 구할 때까지 쓰려고 해. 물건이랑 옷까지 챙기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버리라고 하네. 전부 새로 사라고. 어찌됐던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다. 후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쓸지도 몰라. 그래도 하나는 배우고 가네. 역시 싸다고 덥석 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와 씨발 나 이거 손사진 너무 좀 소름 끼친다 씨발. 이거 뭐야 이거. 주작질도 뭐 저딴 식으로 해놨냐 무섭게. 이건 다시 봐도 무섭네. 이거는 뭘 해야 되지? 이게 이틀 만에 이렇게 안 돼요. 저도 예전에 그 좀 이렇게 집에 살았는데 거기가 엄청 습하고 그런 곳이라 곰팡이가 자주 쓸었거든요. 주택집. 옛날에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이었는데 거기도 이런 식으로 쓰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려. 이런 식으로 이틀 만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물에 잠겼다는 이 이야기가 주작은 아닌 것 같아요.
물에 잠겼으면 얘기가 다르지. 물에 한번 젖었던 그거면. 근데 원래 괜찮았는데 이틀 만에 이렇게 된 건 좀 약간 이상하죠. 좀 무섭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뉴다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로 약간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묘한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봤던 거라면 봤던 거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뉴다 이야기. 자, 뭐야 이거? 뭐 설명이 안 나와 있어. 한밤중에 살인자네요. 이 모자를 쓴 사람이 살인자인 것 같습니다. 몽키 스패너를 들고 있네. 열쇠를, 경비실을 털고 열쇠를 들고 가네요. 한 아파트에 검은 옷을 입은 이상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남자는 들어와서 경비원 아저씨를 때려 눕히고 아파트 열쇠를 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응? 뭐 고백 받았다고? 응, 저번 주에 갑자기. 뭐 그 녀석이 나한테 관심 있다는 건 벌써 옛날에 알았지만 나는 그 녀석한테 전혀 관심 없지만 말이지. 넌 누구야? 집사람이 시킨 거냐? 그 녀석 너무 끈질기게 굴길래 사귀어 주겠다고 말했어. 단 조건을 붙여서. 남자라면 뭔가 큰일이나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을 해보라고. 날 정말 놀래켜 수 있다면 사귀어준다고. 그랬더니 그 녀석이 표정이 진지해져서는 알았어 그러더라. 그러고 보니까 그 녀석 아야카가 여기로 이사 온 거 알고 있더라. 그래서 말이지 방 몇 호인지 알려달라더라.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볼 테니까 됐다고 하던데. 그런 타입은 화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야카와 친구의 대화.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열쇠를 이용해 아파트 문을 열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연쇄살인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 여자도 차례차례 아파트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살인자. 그 녀석한테 문자가 왔어. 오늘 밤 실행합니다. 쿠사노. 뭘 실행한다는 거지? 그리고 아야카에게 온 이상한 문자. 여보세요, 경찰이죠? 뭐야? 아야카. 검은 옷을 입은 살인자는 아야카를 짝사랑한 쿠사노였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는 사람들을 죽이다가 몸싸움을 벌여서 다친 상태이고, 아야카는 바깥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려 문을 열어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아야카 좀 와봐, 빨리빨리. 혹시 이거 아닐까? 쿠사노가 문자로 말한 게? 아야카를 놀라게 할 서프라이즈. 사귀어줘야겠네. 마지막 유가 좀 모자라. 조금만 더 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 발견. 켜졌다. 대단해. 그리고 경찰이 범인을 찾아 불을 켜자마자 완성되는 유. 아, 마지막 이거는 경찰이 킨 거네. 범인 찾으러 왔다가. 뭐야 씨발, 이거 존나 감동 스토리네. 존나 기묘하죠. 이게 바로 기묘한 이야기, 기뉴다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볼 자료는 실제 이것도 실화네. 옛날 중세 때 마녀 재판에 사용된 5가지 시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세 시절에 마녀 재판, 마녀 사냥, 마녀 재판에 사용된 5가지 시험. 중세와 근세의 마녀 재판은 민중의 불만과 저항을 해소하는 분출구 역할을 하였다. 당시 교회와 세속적 권력 집단은 마녀라는 희생양을 사회 통합을 기능으로 사용을 하였고, 마녀 사냥에 덫에 걸린 희생자들의 재산으로 그 세를 점점 불려나갔다. 특히나 14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에 걸쳐 극성기를 이루었으며, 마녀 재판은 100년 전쟁과 30년 전쟁을 거치며 절정을 거치게 된다. 마녀 재판의 대상자는 가난한 사람 혹은 노령자 또는 약초로 민간 치료를 시행하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으며, 여행자였고 돈 많은 과부들이었다.
재산이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낮든 높든 마녀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남녀노소가 다 목표였고 마녀로 지목된 이는 쉽게 빠져나가지 못했다. 물의 시험. 자, 마녀가 이제 거쳐야 했을 시험입니다. 요게 악명 높은 신문 방법인 물의 시험은 매우 간단하면서 고통스러운 방법이었다. 재판 과정은 마녀로 낙인 찍힌 대상자를 형리들이 손발을 묶은 채로 호수 중간에 가라앉히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은 마녀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은 돌처럼 가라앉을 것이지만 마녀는 자연의 물이 부정한 마녀의 몸을 거부하여 떠오른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물속에 가라앉아 익사하였지만 운이 좋지 않아 수면 위로 간신히 자맥질하여 살아 돌아온 대상자는 결국 물 밖으로 끌려나와 한켠에 준비해둔 교수대나 화영대에서 삶을 마감했다. 이 재판 방법은 그 잔혹함으로 인하여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 교회의 명령으로까지 금지되었다고 하는데 17세기에 다시 등장하여 100년여간 많은 희생자를 내었다고 한다. 이건 솔직히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게 당연히 사람은 뜨잖아 물에. 자, 두 번째는 기도의 시험입니다. 이 신문 방법은 마녀 재판 대상에게 교수형 틀에서 성경을 읽게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교수대에 올려가지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세의 관념으로는 마녀는 성경을 소리내어 말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은 성경을 읽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세 기준으로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문맹인 경우가 많아 그대로 교수형을 당했고 심신이 온전한 상태일지라도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채로 성경책의 모든 구절을 읽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을 시켰네. 성경책의 모든 구절을 읊어라고 이렇게 말한 건데 실수 없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불의 시험입니다. 불의 시험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달궈놓은 새 판을 걷게 하여 사망하면 무죄, 살아나면 마녀로 보았다. 그냥 죽어야 되네.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한데 부금 왜 앞서 행한 물의 시험과도 같이 정말로 악마의 종복이라면 자연물로 그자를 거부할 터인 듯 불에 닿아도 타지 않고 물에 빠져도 익사하지 않으리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당시 민중들에게 좋은 눈요깃거리가 되었고 공포감을 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가 애용하던 방법이었기도 하다. 부금 좀 꺼달라고? 왜 자꾸 부금 부금 왜 자꾸 부금 타령이야? 바늘의 시험 네 번째입니다. 바늘의 시험은 성경 구절의 예언서에 유래된 것으로 구원받은 자의 표식으로 이마에 먹이나 도장을 친다는 논리에서 유래되었다. 타락한 악마들은 지울 수 없는 표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녀 또한 표식을 지니고 있으며 악마의 축복을 받아 바늘에 찔려도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믿음 하에 따라서 재판관이 그녀들의 나체를 관찰하고 또 관찰의 용이성을 위해 몸의 털, 음모, 눈썹을 깎거나 태웠고 관찰에 의해 사마귀, 융기, 부스럼, 기미, 죽은 깨 등 마녀의 표식이 나오면 형리는 그 자리를 누르거나 바늘로 찔러 감각을 느끼는지 피가 흐르는지를 실험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형리들은 특수 제작한 끝이 들어가는 바늘을 사용하여 마녀로 몰린 대상자들은 통증을 느끼지도 못하였고 피도 흘리지 못하였고 반론의 여지 없이 교수형을 당하거나 화형당했다. 여담으로 이 당시에 제일 잘나가는 대장장이의 기준은 날카로운 명검을 만드는 것이 아닌 뭉툭한 바늘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냥 애초에 피를 안 나게끔 바늘을 제작해서 찔렀네요. 와. 자, 다섯 번째는 케이크의 시험입니다. 케이크의 시험은 영국의 백마술의 기원을 둔 것인데 특히 소녀들을 괴롭히는 마녀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마녀의 저주에 걸려 미쳐버린 희생자의 소변을 호밀과 젤을 섞어 케이크를 만들고 그 후 케이크를 개에게 먹이면 희생자에게 저주를 건 마녀는 고통을 느끼고 비명을 지르게 된다는 것. 마녀가 저주를 걸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를 희생자에게 주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저주에 걸린 희생자의 소변에 남게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소년의 소변이 섞인 케이크를 개가 먹으면서 입자를 씹으면 마녀가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마녀 케이크의 방식이었다. 사람들은 마녀로 지목된 대상이 개가 케이크를 먹는 과정에서 작은 기침을 하거나 조금만 찡그려도 곧장 마녀로 몰아 처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개가 케이크를 먹는 먹방을 지켜보면서 조금이라도 미동이 있으면 바로 죽여버린다는 거 아니야, 그쵸? 빨리 나 이제 뭐 먹방 보면서 이제 이런 것도 못하고 그냥 바로 죽었겠네. 이거 와, 끔찍하다. 자, 그냥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약간 일탈할 출구가 필요했던 거 아닐까? 요 뭐냐 중세 사람들한테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문신하신 분이 있나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레즈미 같은 거 문신하신 분 있나요? 그 문신이나 일본 괴담이나 그런데 자주 등장하는 한 귀신의 얘긴데, 자, 요거 한야입니다. 한야에 관한 얘기. 이 문신으로 이거 많이 하죠. 야쿠자들도 많이 하고 뭐 조폭들이 좀 많이 하는 문신 중에 요 한야. 자, 요거죠. 요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요거 한야. 일본 뭐 영화나 요괴나 아니면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한야 가면, 남성의 머리를 수집하는 한야의 모습, 요괴입니다. 요괴. 일본 민화 우키요에 중에 아이의 머리를 들고 웃는 한야의 모습입니다. 일본 전통극 노에를 쓰는 한야 가면, 곱게 뻗은 악마의 뿔이 잔뜩 환한 부리부리한 눈, 그리고 웃는 듯 찢어진 입과 무시무시한 이빨,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봤을 법한 한야의 얼굴. 섬뜩한 얼굴을 가진 한야는 뿔이 나 있어 언뜻 보면 도깨비 같지만 남자에 대한 집착증과 증오로 변해버린 귀신입니다. 한야는 사실 아리따운 연인이었는데요. 여인. 불교와 일본 설화에 등장하는 한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슈 지방 한 장원 관리자에겐 귀녀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이 집에 참배하러 간 스님 또한 관리자의 따님을 귀엽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스님조차 반해버린.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딸에게 스님이 너의 남편 될 사람이라 놀리듯 말해주었고, 딸은 아버지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딸은 어른이 되어 스님에게 찾아가 자신을 아내로 삼아달라고 말했으나 스님은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도주지라는 곳에 있는 종 밑으로 도망가 숨었다고 해요. 여인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원한을 품었고 독사로 변해 종과 함께 스님을 녹여버렸다고 합니다. 원령이 된 한야는 남자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내며 남자나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죽은 이들의 머리를 수줍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던 한야는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남자와 아이가 아닌 악귀들을 잡아먹고 나쁜 기운을 쫓아내며 세존보다 한 단계 위인 지고신으로 숭앙을 받습니다. 한야에게 한야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래는 승려 한야보라는 승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요. 일본의 고전소설 겐지 모노가타리에서 아오이 노우에가 료큐조노 미야 스토코로의 질투심에 골치를 앓다가, 이름 겁나 어렵네, 그녀의 원령에 사로잡혔을 때 귀신을 쫓는 주문인 반야경으로 원령을 퇴치하면서 반야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귀신인데 약간 이제 그 부처님한테 귀를 해서 악귀를 잡아먹는, 악귀를 내쫓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일본의 이제 가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문신에 이제 이렇게 새겨갖고 악귀를 쫓는 그런 역할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반야. 그 기원은 귀신이지만 부처에 귀의하여 약간 이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좋은 귀신이 되었지. 자, 그리고 요거 이번에 볼 거는 현대과학의 미스테리. 현대과학의 15가지 미스테리. 자, 미스테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과학의 15가지 미스테리. 첫 번째로는 인간이 블랙홀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옛날부터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사람은 블랙홀에 떨어지면 다른 차원으로 갈 때까지 자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해져 왔지만 2012년 발표된 이론에서는
엄청난 화염의 벽에 부딪혀 순식간에 수치될지도 모른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론에서는 블랙홀에 가까워진 인간은 중력에 의해 신체가 늘어나면서 죽는다고도 하는데 이를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스파게티피케이션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스파게티처럼 길게 늘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파게티처럼. 참고로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늘어난 몸이 결국 분리되면서 그 후로 점점 분해되어 가루가 된다고 합니다.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물리학이 앞으로 증명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토마토는 왜 인간보다 유전자가 많은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토마토는 왜 인간보다 유전자가 많을까? 토마토는 3만 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간은 2만 개에서 3만 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식물학자를 괴롭혀온 C-밸류 역설이라고 하는 문제이다. C-밸류 역설은 생물의 DNA의 크기가 진화의 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 문제에 도전하는 이론은 몇 가지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해결 상태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미해결 상태라고 하네요. 부금 같은 경우는 너가 알아서 찾아. 저작권 안 걸리는 공포 부금이니까 너가 씨발 인터넷에 검색해서 좀 찾아갖고 나도 좀 주고 그래라. 알겠지? 꿀 빨라고 하지 말고 개떼끼야. 자, 세 번째는 플라시보 효과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는 다들 아시죠? 요거. 우리말 중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에 원인 모를 병에 걸려 해결 방법을 모를 때 염소똥이나 알 수 없는 것들을 환자들에게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의식시켜 준 뒤 염소똥을 먹게 하면 원인 모를 병이 낫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냥 이제 긍정의 힘이지. 이거 약 먹으면 낫는다 약간 세뇌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주입을 하면 치료될 수 없던 병도 자가 치유하게 되는 게 그걸 보고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이러한 현상을 플라시보 현상이라고 하는데, 비록 의사가 준 약이 똥이나 설탕 덩어리라고 해도 그게 정말 자신이 병에 듣는 약이라고 믿고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다. 게다가 플라시보 효과는 약에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마취 수술 후에 잠에서 깨어난 환자에게 수술은 성공적으로 되었고 지금 회복하는 중이다라고 전해주면 정말로 회복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수술은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화성 탐사기 바이킹이 1970년대에 발견한 생명은 무엇이었나? 네 번째 미스테리입니다. 네 번째 미스테리. 한 번만 더 부금 타령하면 이제 강퇴할게. 그만해라. 플라시보 효과가 미스테리란 뜻이지 아직도. 자, 화성 탐사기 바이킹이 1970년대에 발견한 생명. 화성에서. 화성 바이킹은 화성 탐사기 바이킹은 아직 이 부분만 딴 거부터 자. 잠깐만요. 부금이 많이는 없어. 이게 그 공포 부금이 다 저작권에 걸려서 많이는 없어. 그러니까 너가 좀 알아서 찾아서 나한테 좀 줘, 새끼야. 화성 탐사기 바이킹은 1976년에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3번의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는 생명 반응이 있다였지만 그 후 두 결과는 생명 반응이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이 생명 반응이 있다는 결과는 어떠한 실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2년 나사의 연구팀이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당시의 실험 결과를 다시 해석해 보니 놀랍게도 정말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화성에 살고 있던 생명이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여기에 무슨 자국이 이렇게 나와있지. 화성에는 생명체가 살았던 흔적이 계속 발견되고 있죠. 무슨 돌에 무슨 뭐 그림 같은 게 그려진 것도 막 발견이 되고. 자, 지구가 탄생한 후에 짧은 기간 안에 물이 생겨난 이유가 5번째 풀리지 않는 과학 미스테리라고 하네요. 지구가 탄생했을 때 태양은 지금만치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의 얼음이 녹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 24억 년에서 38억 년 전에 수분이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석하려는 이론은 여럿 있었지만 모두 완전한 설명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이 왜 지구상에 이렇게 탄생하게 됐고, 왜 지구상의 얼음이 단기간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물이 생성이 되었는지, 우주인은 어디에 있는가? 외계인에 대한 미스테리 6번째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페르마의 역설이라는 모순이기도 한다. 은하계에는 태양보다 오래된 행성이 수십억 개도 존재하고 있다. 만일 그 중에 몇 개는 지구 같은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거기에는 지적 생명체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자. 그 지적 생명체 중 소수는 우주 공간을 마음대로 지나다닐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왜 그들은 우리를 만나러 안 올까? 물론 우주인은 존재하지만 우주 공간을 마음대로 지나다닐 문명 수준이 아니다. 우주인은 원래 존재하지 않으니 그 가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등등 이러한 이론은 자주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HNLC 해역에만 식물 플랑크톤이 적은 것은 왜일까? 7번째고요. HNLC 해역에서만 식물 플랑크톤이 왜 적을까? 남극 대륙 일부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남극 대륙 일부 어딨어? 바다에서 HNLC 해역이라는 해역이 존재하는데 이곳은 고농도의 영양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 플랑크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남극 역설이라고 하며 철의 부족이 원인이 아닌가라는 공통의 이론이 나오고 있지만 완벽한 설명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보다 몸이 큰 생물이 인간보다는 암이 걸리지 않은 이유. 고래 같은 게 인간보다 등치가 큰 동물들이 왜 암에 걸리지 않는가? 이걸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본래 암이란 세포의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증식이 조절할 수 없어 세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본래 세포수가 많은 거대한 생물일수록 암이 되기 쉬운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측 또는 연구에 따르면 생물의 크기는 암 발생률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페트의 역설이라고 하여 생물학자 리처드 페트로부터 유래한다. 지금까지 왜 세포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암 발생률이 안 오르는지는 의문 상태라고 합니다. 자, 9번째는 우주 공간에 대량으로 있을 리튬은 어디에 있는가? 우주 공간에 대량으로 있어야 될 리튬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현대 물리학 이론에서는 우주에는 다량의 리튬이 존재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주 공간의 리튬을 계산해 본 결과 이론의 3분의 1의 리튬밖에 관측되지 않았다. 태어나지 얼마 지나지 않는 별에 존재하는 물질의 비율은 우주 탄생 순간에 존재했던 물질의 비율과 비슷할 것이니 물리학자가 생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는 별의 리튬량을 관측해 보았는데 역시나 리튬의 양이 현저히 낮다고 한다. 도대체 우주 공간에 존재할 리튬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이런 건 어떻게 대체 측량을 내는 거야? 새로 생긴 별의 리튬을 어떻게 관측하는데 씨바? 어떻게 하냐고 형님들. 알고 계신가요 이거? 새로 생긴 별의 리튬량을 어떻게 계산하냐고. X파를 보낸다고? 와, 나 존나 신기해버리네 이거. 궁금해 죽겠네. 자, 10번째는 왜 자석은 반드시 N극과 S극을 가지는가? 예를 들어 S극과 N극을 가진 자석을 둘로 나누면 한쪽은 S극, 한쪽은 N극이어야 할 텐데 몇 번이나 자석을 둘로 나누어도 그 조각은 반드시 N극과 S극 모두를 가진다. 양자 역학에 따르면 자석의 한쪽의 특성은 특성만 가진 자기 단극자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이 자기 단극자가 어느 실험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러한 특수 환경이 아닌 자연 세계에서 자기 단극자를 가진 자석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한 극만 가진 S극이면 X극만 가진 N극이면 N극만 가진 자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왜 대체 그런 건지는 밝혀내지 못했고. 11번째는 영국의 해안선의 진짜 길이. 해안선을 자로 재는 경우 길이를 측정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작은 자를 써보면 큰 자로는 눈치채지 못한 작은 울퉁불퉁한 곳이 있다고 깨닫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원래 있던 작은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드러나는 완벽한 해안선의 길이는 재기 어렵다고 한다. 이것을 프랙탈이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완벽한 해안선을 잴 수가 없대요. 이런 식으로 작은 선으로다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완벽한 해안선은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완벽하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길이는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영국 정부 육지 측량부에 의하면 1대 1만 비율로 계측한 경우 영국의 해안선 길이는 약 17,819.88km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해안선의 길이는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자, 12번째. 태양의 대기가 열을 방출하는 표면보다 뜨거운 이유는 태양대기 코로나로 불리는 이 가스층은 때로는 수백 킬로 먼저 열풍을 분사할 때도 있는데 그 온도는 섭씨 200만 도를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열의 중심인 태양의 표면체는 단 5000도이다. 그 이유는 아직도 해석되지 않고 있다. 이게 왜 그렇지? 그 드래곤볼 그 오프닝 보면 그 용오름 이렇게 팍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도 나오고 하잖아. 그게 왜 더 뜨겁냔 말이지. 태양의 표면보다. 이거는 존나 좀 미스테리하죠. 이거는 이제 우주 관련된 그 과학 이야기라 이거 미스테리죠 이것도. 공포는 이제 아까 그 썰 같은 그런 게 공포고.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에오세 시대의 지구가 더웠던 이유. 에오세 시대란 지금으로부터 약 5600만 년 전부터 3400만 년 전 시대를 의미한다. 에오세 시대와 신생대 시대는 시대의 하나이며 이 시대는 공룡 등의 대형 동물이 멸종해 새로운 포유류나 조류가 발생된 시대로 명명되었다. 이 시대에는 약간 기온의 저하가 보였지만 에오세 시대에는 기온이 대폭 상승해 약 섭씨 15도에서 20도로 신생대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시대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시기의 기온 상승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아직도 해명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어느 날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게 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다고 하네요. 신기하죠? 14번째. 화성에 있는 검은 얼룩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궁금하죠? 위에 사진에 있는 화성의 검은 얼룩은 화성이 따뜻해지는 시기에 갑자기 산꼭대기 부근에 나타나 물처럼 산 전상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리고 추운 시기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그 모습을 지워간다고 합니다. 이를 본 과학자들은 처음엔 얼음이 녹아 그 물이 산꼭대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그러나 나사의 화성 조사기 마스 리코네산스 오비터는 수분을 관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화성에 있는 이 검은 얼룩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입니다. 자, 이게 14번째였고요. 마지막으로 요 미스테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을 모르는 우주선 코스믹 레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코스믹 레이. GZK 한계라는 것은 이론상 우주선이 가진 에너지 한계에 말하는 것으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제기되는 이론의 하나이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이들의 이론에 들어맞지 않는 GZK에 돌파한 우주선을 관측했다. 이 우주선이 도대체 어디에서 발사되는 것인지 아직도 그 수수께끼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주 어딘가로부터 날아오고 있는 이 GZK를 돌파한 우주선, 빛 같은 뭐 파 같은 거죠. 존내 궁금하지. 이게 대체 어디로 이어져 있냔 말이지. 이 선이 존나 무섭다. 그치? 자, 이렇게 15가지 과학 미스테리를 알아봤고요.